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금수강산에 북녘 개구리 남녘 개구리 나는야 통일 개구리 통일을 노래해 모두 함께 부르자 개골 개골 내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는 개골 개골 금강산에 지리산에 개골 너도 나와 같은 마음 간직해왔잖아 이제 외쳐 소원은 평화 통일 개골 개골 노래해 하나 되어 부르자 백두산까지 다 들리도록 개골 개골 노래해 평화 통일 이루자 한라산까지 다 들리도록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금수강산에 북녘 개구리 남녘 개구리 나는야 통일 개구리 통일을 노래해 모두 함께 부르자 개골 개골 내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는 개골 개골 금강산에 지리산에 개골 너도 나와 같은 마음 간직해왔잖아 이제 외쳐 소원은 평화 통일 개골 개골 노래해 하나 되어 부르자 백두산까지 다 들리도록 개골 개골 노래해 평화 통일 이루자 한라산까지 다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 하나 된 그날까지 개골 개골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제26강 남북 합의의 역사와 신뢰의 사회를 맡은 문장현입니다. 베이징 협의회는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며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정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강사 김병권 아카데미 관장님과 외부 특강 강사님들을 번갈아 모시며 더욱 다양한 주제로 격주마다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6강 김병권 내부 강사님을 모시고 공부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베이징 협의회는 공국 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우르무치, 하미, 크라이마 세 개 지역을 돌아보는 실크로드행 사업을 7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 안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징 협의회는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영상 콘텐츠를 협의회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웨이보어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사 소식, 앞으로 있을 행사 안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저희 아카데미 3강 이상 참여하신 학생분들께는 베이징 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수강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처를 참고하시고 요청해 주세요. 또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접수합니다. 화면에 공유되는 서베이 링크를 참고하시어 개인정보와 의견 남겨주시면 향후 프로그램 안내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공부방 운영을 위해 줌 운영을 담당해 주시는 전영민 님의 기술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평통호주협의회 전영민입니다. 베이징 협의회에서 격주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줌을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회 뿐만이 아닌 이전 유익한 강연 자료들도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서 민주평통 베이징 협의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강연 중간중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줌을 실행하시면 화면 아래에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저희 강연에는 강연자와 MC를 제외하고는 마이크가 뮤트가 되어 있습니다. 뮤트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스타트 비디오 버튼을 누르신 후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미팅 영상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아이콘이 조인 오디오라는 버튼이 보이신다면 현재 저희 강연 소리가 들리지가 않으실 겁니다. 조인트 오디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영민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방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협의회 서원기 회장님의 인사말 강사 소개에 이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남북 합의의 역사와 신뢰입니다. 그럼 강의 목차 안내드리겠습니다. 1. 최근 북한 뉴스 2. 국제사회의 약속과 신뢰 3. 남북 간 주요 합의문 4.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5. 미래를 위한 신뢰 구축 6. 질문 시간 7. 낱말 퀴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을 이용하시어 질문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이징 협의회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6강을 시작하며 서원기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6월이군요. 6월도 또한 한국 역사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87년도 6월은 한국 민주주의 한 단계 발전을 이루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서대문구 지소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장은 제가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면회객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구치소에 신문이 안 들어왔는데 신문을 펼쳐보면서 모인 인파를 갖다가 저한테 보여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6월에 서대문 구치소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밖에서 오랫동안 못 만나던 사람들도 서대문 구치소에서 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15일 내일 모레군요. 모레는 6.15 21주년 기념일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만나던 장면과 그 당시 그 TV 공개된 부분들 보면 지금 봐도 아주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6.15 5주년 기념식 때 그때 기념실 광주에서 남북 공동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중국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북쪽에서도 저기 그 통일음악단이라는 음악단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광주와 목포를 갖다가 옮기면서 그 6.15 기념 행사를 상당히 뜻깊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6.15 공동 행사가 오랫동안 중단되고 하면서 이 남북 관계가 아직 그 진전이 안 보이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게 때로는 옆으로도 가고 때로는 뒤로도 가지만 결국은 앞으로 이 역사라는 강은 바다라고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의 바다로 건너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 통일 아카데미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원기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오늘 공부방을 진행해 주실 베이징 협의회의 지식탐험꾼 김병권 강사님에 대한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병권 강사님은 현 민주평통 베이징 협의회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민주평통 베이징 협의회 평화통일 아카데미 관장, 미나협 중국 베이징 협의회 문화분과 위원장, 중국 북경 중소기업협의회 운영위원, 중국 북경 한인회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도 베이징 협의회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26강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김병권 강사님께서 남북 합의의 역사와 신뢰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병권 강사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경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요즘 뭐 35도 내외를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주제는 남북 합의의 역사와 신뢰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남북 합의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합의서들에 대한 과정, 시대적 배경에 따른 과정, 그리고 그 합의한 것에 대한 어떤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에 따른 신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최근 북한 뉴스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체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했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오늘 주제로 크게 봤던 주제는 저기 최근 북한 뉴스하고는 좀 연관이 있기도 하고 반쯤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는 한국 내에서 한국에 입국할 경우 해외 체류자죠. 해외 체류자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하겠다. 격리하지 않는다. 라고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기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제 배우자, 뭐 직계 좀비속,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이나 학술이나 공익 목적으로 한국에 제외 국민이 입국할 경우 기준이고요. WHO에서 인증한 그 모든 그 백신은 다
맞았던 분들, 2차 접종 이후 2주가 경과된 분들에 한해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상호 격리 격리 면제를 한답니다. 2주간의 우리 격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시노팩이나 시노팜도 포함됩니다. 그 WHO 인증을 받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 재입국 시 이제 한국을 갔다가 중국에 현재 체류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서는 2주 격리를 안 해도 되지만 다시 중국으로 재입국할 때는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3주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상호 양국이 상호 격리 면제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도 빨리 한국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저희 1년 반 동안 한국에 못 가고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용 아시겠지만은 트래블 버블이라고 여행 안전 권역, 뭐 풍선안의 보호막 이런 건데, 버블 상호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뭐 지금 싱가포르, 대만 몇 개 나라, 4개 나라인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도 아마 트래블 버블이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인도,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유행이 있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많이 풀어질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연계해서 이제 고려항공, 북한의 고려항공이 유일한 북한의 국적기인데요. 북한 투어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해외인 해외 여행객들의 북한 투어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듯이. 그래서 여객기를 확충하고 있대요. 현재 민항기가 60여 대를 준비를 했답니다. 예. 개인 여행은 지금 그 유엔 제재 대상이나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아마 여행 고객을 중국인 및 유럽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인은 북한 입국 금지이니까요. 그래서 중국 내에 20개 지역, 기존에는 북경하고 상해밖에 없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20개 지역, 뭐 제남, 연태, 뭐 대부분의 중심 도시 중국의 20개 지역의 노선의 취항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에어차이나와 함께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내에 지방 공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지방 공항에 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새 단장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북한이 도로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해외 여행객들을 항공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 백두산 또는 뭐 원산 이런 식으로 공항을 비행기를 이용해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해서 지역 이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지방 공항도 상당히 시설을 확대하고 새 단장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북한 해외여행 운영하는 여행사로부터 받은 정보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인 또는 유럽인들의 북한 여행이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한 경우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주제입니다. 그 북한도 빨리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가지고 자유로운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가 G7 정상회의 뉴스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진 한번 설명해 보죠. 이 사진이 G7 정상회의 어제 밤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 사진도 어제 밤에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긴급히 추가했습니다. 이 화면을. G7 정상회의가 열린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면 가운데 이제 영국 브라운 총리가 있고요. 왼쪽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있고 오른쪽에 노무현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이 자리가 상석입니다. 초대받은 건데 상석에 앉았어요. 국뽕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랑스럽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는 오른쪽 위에 그 화면을 보셔도 한 4번째쯤에는 스가 총리가 앉아 있고 맨 앞에서 왼쪽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G7 정상회의가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G7 정상회담이 우리가 참관국이죠. 옵서버 자격으로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초대받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올해 이제 영국에
에서 열리고 있는데 의제는 반도체 공급, 세계 공급, 기후 협약, 코로나19 대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제 의제로 올려져 있다고 하고요. 7개 나라죠. 7개 나라 중에 이제 원래는 7개 회원국인데 이 7개 회원국 중에 3050 클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3만 불 이상 5천만 명 인구 이상의 클럽에 이 7개국 중에 한 나라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캐나다. 캐나다가 인구가 3,400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 3050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사실 G7 내에 있는 회원국인데 그 다음에 이제 G7 회원국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는 또 작년인지 올해부터 한국이 추월했습니다. 그 GDP를.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캐나다, 이탈리아 이 G7 국가 중 두 나라를 빼면 3050 클럽 중에는 세계 6위 국가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더라고요. 국뽕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국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런 면들은 우리 반맞는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 외교사의 가장 큰 쾌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G7 정상회의도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 세계 리더들의 국가들의 정상회의인데 여기에 참가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림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뭐라고 해요? 다른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 2개 말고 아래쪽 2개의 그림을 보면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의 G7 정상회의를 참가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내리시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일본의 스가 총리가 같은 이유로 영국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은하 베이징 부관사님 계신가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은하 부관사님.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지정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아래 그림 보시면 다른 있을까요? 다른 거요? 낮과 밤이 다릅니다. 이야. 우리 부관사님 나오십니다. 예. 낮과 밤이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고요. 예. 네. 자연 말고 고의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보이죠? 옆에 여성분 2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마중 나오신 분이 다른 건가요? 죄송합니다. 부관사님 좀 공부 많이 하시고요.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애기들 보고 있어서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장님. 몽고에서 늘 참가해 주시는 우리 내몽고에서 늘 참가해 주시는 김병주 위원장님 계시죠? 마이크를 끄고 계시네요. 마이크 한번 열어주십시오. 김병주 위원장님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언뮤트 좀 풀어주세요. 풀으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래 그림에 뭐가 다른 걸로 보이세요? 아래 그림 2개가. 마스크 착용하고 안 착용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스페시픽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는 마스크와 연관해서 또 차이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그림이 너무 예, 좀 흐리고요. 그 마스크 착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죠. 도착 시에. 그리고 여기 의장대, 사열단도 오시는 분의 마스크를 착용했으면 같이 착용을 하고 있고 의장대가 또 착용하지 않았으면 의장대도 착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의전상 나는 마스크 안 끼고 내리겠다 해가지고 의장대도 마스크 안 낀 것 같아요. 그리고 스가 총리는 나는 마스크 끼고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의장대들도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의장 사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과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우리 오늘 주제에
부합하는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1번 국제사회의 약속과 신뢰. 국제사회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유엔이 있죠. 유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엔이 뭐 5개 상임이사국이 주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독일, 일본 정도의 힘 있는 나라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국가의 유엔에 가입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특별 기구와 어떤 조직들이 세계의 규범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신뢰라는 개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약속에 의한 신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입니다. 예. 그 중에 가장 크게 유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G7 정상회의도 꽤 큰 국제사회 연합 모임이죠. 예. 세계 질서를 결정하죠. 예. 그리고 매년 1회 열리고요. 보면은 7개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예. 그리고 상임이사국 있죠, 유엔에. 그리고 독일, 일본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국인데 이 중에 아시아엔 일본이 유일하다고 하죠.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를 받았고, 예. 앞으로 아마 D10이나 또는 G11, D는 데모크라시고 G는 뭐 그룹이라는 뜻인데 그룹 11. 그래서 11개 국가나 D10, 데모크라시 10 해서 10개 국가 정도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G7 국가 중에 좀 독특하게 오늘 뉴스 중에 나온 것 하나가 중국에 관한 건데요. 유럽 정상,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을 제외한 유럽 정상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이 모여서 유럽 정상들이요. G7 국가 중에 모여서 합의한 것이 뭐냐면 이번 G7에서 중국은 경쟁자이며 동반자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경쟁자이며 동반자이다. 적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미중 패권 전쟁 또는 중국을 블록화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유럽 정상들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쟁자이며 동반자이다. 적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G7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그룹들을 보면 쿼드가 있죠. 쿼드. 인도태평양 방위관계 4개 국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국이 쿼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과 뉴질랜드에 가입을 요구하고 있죠.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차후에 동아시아의 나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 미국의 MD 영향권에, 그러니까 중국 포위망을 만드는 그 MD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현재 전했고요. 그런 쿼드라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동맹체로 또 국제관계, 국제사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RCEP라고 해서 아세안 10개국이 주체가 되어서 만든, 한국도 들어가 있고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뭐 대부분의 15개 국가가 들어가 있는, 아세안 쪽에 15개 국가가 들어가 있고 주로 아시안 10개국이 주도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국이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주도해서 아주 좋은 그 영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고, 우리가 작년 10월인가 기억하는데 맺게 되었죠. 11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11월 15일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PP 준비하고 CTPP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 주도의 관세 협정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도했던 P4G 정상회의,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기후 환경 변화나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한 정상회의를 또 일주일 전인가 개최했었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뽑아본 아주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연관성이 깊고 또 세계 정상국들의 모임들의 국제관계, 국제사회 조직들이 있어요. 이 조직들이 움직이는 국제 규범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속성을 담보하는 약속,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약속이 신뢰가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제사회 연합체의 협정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협정과 국가 간의 조약은 지속성을 담보하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련이 러시아가 되었어요. 뭐 아니면 각국의 정권이 뭐 바뀌어요. 뭐 아니면 군사 정권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럴 때 예전에 맺었던 협정이나 조약은 대부분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신뢰니까요. 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냐면 국제사회 이후에 결국 남북 간의 조약의 신뢰라는 것도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국제사회의 약속 위반. 미국 트럼프 때죠. 아메리칸 포스트 개념에서 첫째, 미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최근에 트럼프 정권 때 많이 어겼어요. 그 신뢰가 세계와 미국 간의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첫째는 이란 핵협정 파기. 이게 유럽의 5개 국가와 공동 비준한 건데 파기했어요. 두 번째는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했죠. 온난화 또는 기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세계 문제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재복귀를 첫 번째 비준했죠. 재복귀하겠다고. 하여튼 트럼프 때는 아메리칸 포스트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유엔의 산업기구인 WHO나 WTO 등을 무력화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자간 협정을 깨는 경향으로 갔습니다. 아메리칸 포스트라는 개념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위반한 결과 미국은 신뢰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의 경우 이란 핵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이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나 미국 못 믿겠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안 되겠다. 정권이 바뀌려다가 딴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안전장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협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또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주장이 요새는 안 먹힙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아주 고생하고 있죠. 좋게. 그래서 결국 미국의 세계의 어떤 지도력이 엄청난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유지되는 이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바이든 정권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개념이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패권을 제압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겠죠. 다자주의를 하지 않으면 세계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겠구나라는 개념에서 다자주의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봉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아주 절제되고 완벽한 표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바이든 또는 미국에게 한 방을 날렸어요. 어떻게 날렸냐면 미국은 힘의 모범이 아닌 모범의 힘을 보여달라. 미국은 힘의 모범이 아닌 모범의 힘을 보여달라. 재미있는 아주 완벽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절제되고 완벽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사회 약속 위반이 이랬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주제인 남북 간 주요 합의와 신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하는 부분일 겁니다. 남북 간에 일단 주요 합의를 한번 이 4가지로 제가 잡았는데요. 7.4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선언, 4.27 판문점 선언, 이렇게 4개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시대 흐름의 배경에 따른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화살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남북 합의서에는.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이거 한번 쫙 우리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시대적으로 이게 배경하고 그때 왜 남북 합의문이 이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연계성을 한번 이해하면서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간 주요 합의문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 때 했고요. 이때는 이 공동성명은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선언.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총론에 가까운 개념이 있습니다. 전체 개념, 총론에 가까운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2007년 10월 4일 14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4 선언. 이 선언의 내용은 강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에 의한 남북 공동 6.15 남북 공동선언의 총론에 의한 그것의 실천 방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각각에. 그래서 내용이 길어요. 가면 갈수록 내용이 깁니다. 이 우리 남북 합의 주요 합의문이. 그리고 최근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 2018년에 했던 거죠. 이때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를 다 따졌어요. 그래서 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선언적 성명, 총론적 성명, 방론적 성명, 실천적 성명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각을 잡고 있다. 남북 주요 합의문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시대적 배경과 왜 그때 그것을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75년 이 시대 72년대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공동 성명이 왜 나왔는가? 남북 공동 성명 74 남북 공동 성명 이 선언이 왜 이루어졌는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우선 그 시대 60년대,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까지는 혈육의 정이 남아 있고요. 당연히 하나의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지배하는 분위기였어요. 언제든지 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뭐 이런 구호가 주를 이루는 분위기였고요. 그 당시 70년대 이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60년부터 시작해서 75년까지 진행되는 것이 거의 미국의 패배로 기울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72년 남북공동 성명이 이루어질 때가. 그리고 당연히 그 시대는 냉전적 사고와 남북의 그 외교전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냐면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GDP도 훨씬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이 이제 뭐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지고 있고 뭐 냉전 외교전에도 이게 밀리고 있고 또 북한 경제가 훨씬 남한보다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 정부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불안감을 갖고 있었어요. 북한에게 체제 전복을 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남한의 핵무력을 준비했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준비한 게 70년대 남한 핵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해로 모두 이제 포기되었죠. 핵무력을 준비했습니다. 왜? 대칭 전력이 불리하니까 비대칭 전력을 내가 갖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90년대 이후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핵무장은 안 하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그 당시에는 핵무력을 준비했었습니다. 남한이. 왜? 대칭 전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때에 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대리로 이후락 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에 합의를 했죠. 이 합의가 선언 위주인데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남북 합의에 대한 대전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번 자주통일, 자주적 평화통일, 외세 의존적이지 않은 자주적 평화통일, 우리끼리 통일하자. 외세 간섭하지 말자.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 제도와 이념을 초월한 민족 대단결, 민족이 단결하자. 세 번째, 남북 적시자 회담을 열자,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자. 뭐 이런 구체적인 조금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60, 70년대 그랬고요. 8, 90년대는 어땠냐면 시대적 배경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90년에 11월 15일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80년대, 90년대는 고도 성장에 의해서 북한을 추월했습니다. 경제가. 그리고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남한이 이거 전쟁 일으키면 이거 지겠다 해가지고 북한이 그때부터 핵무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60, 70년대에
남한이 준비했던 것처럼 핵무력을 80년대, 90년대 준비하게 됩니다. 북한이 불안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91년 8월 8일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결정되고요. 80년대, 90년대 시대 배경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빠져들었습니다. 5년간. 그러니까 이때는 북한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핵무력 준비를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불안한 북한의 어떤 고난의 행군의 영향으로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는 총론입니다.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안에 내용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만든 거죠. 6.15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여기는 이게 유럽 남북 공동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7.4 남북 공동선언은 선언적 위주의 내용들이었지만 총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뭐 비슷합니다. 외세 의존, 간섭이 없는 자주적 통일,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그리고 민족 대단결하자.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사상이었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예. 그리고 남북 화해하자. 체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내정 간섭 금지, 비방 중상 금지, 파괴 전복 금지, 군사협정 준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부분에서 보면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자유의사에 의한 이산가족 재결합. 현재 생각하면 참 놀랍죠. 자유의사에 의한 이산가족 재결합.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남쪽에 있는 분이 나 북에 가서 살래요. 북에 가족이 있는데 그럼 가라.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가서 살래요. 남쪽에 있는 가족하고 같이 살래요. 남쪽으로 갈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 자유의사에 의한 이산가족 재결합에 합의했어요. 이게 합의사항입니다. 누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 장기수 등 인도적인 처리, 그리고 경제협력도 아주 뭐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재반 분야에 철도, 도로, 해로, 항로 개설, 우편전기 통신 연결 이런 것들이 다 합의됐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다 했습니다. 합의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이제 80년대, 90년대였고,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이 되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14 남북 선언이 있었죠. 이때도 중요한 부분이 내용이긴 한데 6.15 선언을 계승한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승한다. 하겠다는 합의. 그리고 통일 지향적인 법률과 제도의 정비. 한반도 전쟁 반대. 군사장관급 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14 남북선언에서 합의됐었습니다. 이게 합의된 내용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는 이제 2000년대의 어떤 그때의 시대적 배경이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남북 교류가 아주 금호살을 타서 햇볕 정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시기였죠. 10여 년간 아주 좋은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했죠. 그리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죠. 분위기가 2002년 1월에는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알기 축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우리가 남북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햇볕 정책이 진행되던 시기에 미국과 세계적인 어떤 시대적 배경은 테러와의 전쟁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북 협상이나 남북 대화 교류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돼서 결국 2010년부터는 남북 관계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미국 상황도 그랬지만 또 남한 내 상황도 보수 정권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루어진 일인데 자 한번 말씀드려보면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습니다. 박양자 사건에 의해서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합의한 내용
있습니다. 남북 공동조사하자. 어떤 일이 생기면. 근데 북한이 거부했죠. 그리고 2010년 5.24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의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된 천안함 사건에 의해서 5.24 조치. 5.24 조치는 방북 불허, 투자 불허.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 체육, 경제, 교류가 모두 중지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천안함 사건의 남북 공동조사를 북한이 요구했는데 4차례 공동조사를 요구했어요. 근데 사실상 의문점이 꽤 많은 사건인데 하여튼 남한이 거부했습니다. 공동조사를. 그리고 단독조사의 결과로 북한 소행으로 발표했죠. 그 천안함 사건에 의해서 5.24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5.24 조치로 인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성공단 이외에는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방문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올 스톱됐죠. 그때가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천안함 사건에 의한 5.24 조치가 이명박 정권 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관계 역사에 보면 박근혜 때 이제 정권 때 개성공단 철수가 있었죠. 가장 큰 사건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암흑기죠, 암흑기. 인건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북한 붕괴 시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갖고 철수했어요. 하루 이틀 만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권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국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민폐를 많이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권 반환 연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연기했지만 세계 유일한 게 전자권 반환 문제인데 지소미아 협정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했고요. 개성공단 아까 말씀드린 철수했고요. 사드 설치 합의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통일 대박론을 펼쳤어요.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 이런 거죠. 통일 대박. 북한은 붕괴되지도 변하지도 자본주의화되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아주 완벽한 통제를 갖고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이 통일 대박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 붕괴되면요.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지 절대 남한의 흡수통이 되지 않아요. 절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이 통일 대박론 이런 거는 이걸로 결국은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국민을 호도한 거거든요. 정말 북한 붕괴론부터 시작해서 이 민폐는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개성공단 철수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암흑기에 이때는 누군가 한 사람쯤은 이게 정치권이나 누구든 뭐 정권에 있었던 사람이 되는데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기 있는 리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용기 있는 리더들을 가라앉혔고요.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우리 전에 공부할 때 이제 친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프랑스 친일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나치도 그렇고 응징하지 않는 역사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제3 이때 확인을 합니다. 친일파, 친미파를 처단하지 못한 잘 등용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한 게 결국은 이 비극의 5.24 조치와 개성공단 철수라는 이 남북관계의 암흑기를 만들었다. 응징하지 않는 역사는 미래가 없다. 이것이 근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고요. 2010년대 후반까지 설명을 드리고 최근 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시간이 좀 됐으니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네,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은가 보죠. 근데 현재까지 아직 올라온 질문이 없어서 혹시 네.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 질문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러면 아까 전부터 계속 요청 많았던 통일개구리 한 번 더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금수강산에 북녘 개구리 남녘 개구리 나는야 통일 개구리 통일을 노래해 모두 함께 부르자 개골 개골 내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는 개굴 개굴 금강산에 지리산에 개굴 너도 나와 같은 마음 간직해왔잖아 이제 외쳐 소원은 평화 통일 개굴 개굴 노래해 하나 되어 부르자 백두산까지 다 들리도록 개굴 개굴 노래해 평화 통일 이루자 한라산까지 다 들리도록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금수강산에 북녘 개구리 남녘 개구리 나는야 통일 개구리 통일을 노래해 모두 함께 부르자 개골 개골 내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는 개굴 개굴 금강산에 지리산에 개굴 너도 나와 같은 마음 간직해왔잖아 이제 외쳐 소원은 평화 통일 개굴 개굴 노래해 하나 되어 부르자 백두산까지 다 들리도록 개굴 개굴 노래해 평화 통일 이루자 한라산까지 다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 하나 된 그날까지 개골 개골 예, 제가 이제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개골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금강산, 지리산, 백두산, 한라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다가 있어서. 이 개구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개구리가 오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로운 교류를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가사를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재밌게 만들고 그래서 참 그 질문보다 더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최근 사건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최근 일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2010년대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2010년대가 어땠느냐면 남북 관계는 암흑시기였죠. 그리고 2017년 5월에 촛불혁명에 의한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같은 해 11월 29일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기가 오게 되고요.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 남북 대화를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최근 2018년 4월 27일 시기적으로 2017년의 이런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이
발표가 되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내용들입니다. 이 판문점 선언이 아까 보신 6.15 남북 공동성명과 함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판문점 선언을 북미 합의 사항인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가 동의했어요. 북한과 미국이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개정하겠다라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이 다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면 큰 구조로 보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남북 합의들이죠.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가겠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는다. 양국이, 남한과 북한이. 그리고 4개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이 그것을 담보하도록 하자라는 합의를 했어요. 판문점 선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기로 한 것의 판문점 선언인데 이 판문점 선언을 싱가포르 선언, 북한과 미국이 맺은 싱가포르 선언에 동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고 합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미미한 부분인데 뭐 미미한 건 아니라 이제 큰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는 적대행위 중지. 여기서 나온 게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사포 중지죠. 적대행위 중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해서 개성에 설치했죠. 근데 북한이 나중에 폭파했죠. 최근에. 단계적 군축 실현.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축하자. 우리 서로 DMZ에서 군대를 뒤로 물리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군축이 아주 다양한 분야인데요. 그다음 동해선,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자. 평화수역을 설정하자.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이 중요한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싱가포르 선언의 연장선상이라는 부분,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부분,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 부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4월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2018년 같은 해 6월에 싱가포르 선언이 있죠.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합의했어요.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겠다. 북미 관계죠. 조미 관계. 조선이라고 북한에서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그 개념은 뭐냐면 적대 정책을 중지하겠다. 서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미 관계를 수립하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의미가 싱가포르 선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조선반도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자. 이것이 싱가포르 선언이에요. 북미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해달라. 인정하는 기초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된 거죠. 미국으로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남북 평양 공동선언 해가지고 이제 2018년 3개월 후 싱가포르 선언이 있은 3개월 후 9월 19일에 판문점을 거쳐서 이제 북한 평양에 가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주민을 상대로 연설을 했죠. 아주 유명한 내용이 이거였죠. 가슴을 울리게 했던 것.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많은 이런 선언과 합의들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많은 합의들이 지켜졌다면 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아마 70년 도착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정권 교체 부분, 여러 가지 세계적인 관계,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거죠. 왜 남북 간의 약속은 효력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가?
서로 간의 어떤 약속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남북 교류가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미래를 위한 그 신뢰 구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인 불만을 갖고 있어요. 현재 어떤 불만이냐, 이걸 일단 알아야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냐면 싱가포르 선언의 약속을 지켜라. 싱가포르 선언이 북미 합의했으니까 지켜라. 그리고 북한은 지키고 있다. 어떤 거였냐면 싱가포르 선언에서 이 내용들을 북한이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소해 미사일 발사 시험장도 철거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했던 반미 집회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반미 선전물도 없어졌습니다. 적대행위 하지 않겠다. 양국이 합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미국도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이 뭐였냐? 한미연합훈련 중지, 그리고 적대적 행위 중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걸 지켜라.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만. 두 번째,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계속적인 협약과 선언에서 자주적으로 남북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주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남한이 사대적이다. 미국의 말을 듣고 있다. 왜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라고 볼 때 북한에서 어떻게 보냐면 너무 이제 사대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이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남한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군권이 없는 이유, 전자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속성이 없다.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것이 이제 불만이에요. 북한의 불만이 그런 기초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불만이 있다 보니 북한이 현재 미국과도 남한과도 대화에 나서지 않는 근본 이유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남한이 또 약속이 미집한 것들이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제 미국과의 불만, 남한과의 불만에 대한 부분인데,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라는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떤 합의문에도. 그것은 결국 한국 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통행, 통신, 통관의 제도적 보장,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약속했는데 미집행하고 있죠. 남한이 약속을 했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죠. 뭐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북한에 박수를 치면요, 찬양 고무죄에 해당되고요. 북한 사람과 접촉하면요, 회합통신죄가 됩니다. 인터넷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또는 북한 사람과 접촉하면 회합통신죄가 있어요. 북한을 방문하면, 허락 없이 방문하면 잠입 탈출죄입니다. 이게 이제 통행, 통신, 통관 제도의 제도적 보장, 이 법률적 제도 장치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남한 내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기본적인 교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국회 연설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면, 우리도 이제 능라도 경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으니까요. 그때 박수 치면요, 찬양 고무죄 되는 거예요. 현재는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김영철 위원장이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도 큰 사건이 있었죠. 보수
어떤 권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다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으면 뭐 박수 쳐도 안 되고 접촉해도 안 되고 방문해도 안 되면 그러고서 교류를 하재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경제, 사회, 문화, 뭐 체육, 보건, 환경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이사 조치를 그것마저도 허가조차도 안 해주고 있죠. 교류가 중지되고 있어요. 교류를 중지시키고 있어요. 현재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그거 풀지 않았거든요 아직. 근데 교류가 있어야 약속을 하게 되고 약속이 있어야 그게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건데 그럼 뭐 통일운동이나 남북교류 이런 것은 뭐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교류하자고 말은 많이 해요. 우리 교류합시다. 우리 왕래합시다. 참 넌센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 못하게 해놓고 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정리되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소원이 10여 개 이상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안 해요. 왜 안 하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반공주의가 깊이 있게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둔 어떤 남한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고 남한의 또 개선점도 많이 있어요. 민족 자주 원칙, 우리는 한미 워킹 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죠.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현대화 사업. 이거는 경제 제재 명분으로 지금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서 잠정 중지되는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그 정부 예산을 집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는 국회 비준입니다.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해야 그 근거를 가지고 정부 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우리 남한의 개선점입니다. 적대행위 중지. 뭐 기본적인 거죠. 한미연합 군사훈련. 근데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대행위 중지하기로 했는데, 근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적대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적대행위가 군사훈련이면 적대행위이죠. 그리고 이제 전단사포 중지는 법으로 이번에 만들었죠. 확성기 방송 중지 이런 게 있고, 그것은 또 전단사포 중지에 대해서는 만든 거니까 만들었으니까 적대행위 중지 일부는 인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 군축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있는데, 합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남한은 첨단 무기를 엄청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강력 항의 중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한반도의 여건과 입지상 중국과 일본과의 어떤 기싸움을 위해서는 남한의 국방력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합의는 단계적 군축 실현이지만 저는 남한의 국방력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소 설치했고 북한이 폭파했습니다. 왜 폭파했는가? 이 전체적인 그 남한과 북한이 판문점 선언 및 그 이전의 많은 합의들에 대해서 그 약속 위반 또는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그 불만을 남한과의 앞으로는 그렇다면 남한과의 대화는 중지하겠다는 의사 표현 또는 의지 표시로 폭파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한에 많은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초대하겠다, 교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참 변죽을 울리지 마라 뭐 이런 말 비슷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예. 라고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약속들이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남한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최근에 지금까지는 남북 합의서에 관한 내용들을 시대적 상황에 맞춘 이유, 원인, 그리고 내용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남한이 개선해야 되고 좀 남북 교류를 위한 준비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적 외교, 또 국가보호법 철폐,
또 전자권 해소, 군권 회복이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군권 회복이 돼야 군권 없는 나라하고 뭔 평화협정을 맺냐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 뭐 이런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준비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비준, 6.15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국회를 비준해야만 이 합의 사항이 지속할 수 있다는 약속이 되고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니까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 집행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남한 내 여론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문제점들과 개선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협약과 선언에 대해서 남북 협약과 선언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 한미 정상회담과 골든타임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재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공은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에 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3회 이상 북한과 접촉 시도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런데 불발했고 응답이 없었어요.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팩트 체크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남한에게 한반도 정책에 관한 어떤 기회를 위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 정책을 펼치겠다는 남한과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반복해보면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4자 담보라는 내용이 있고요. 싱가포르 합의에는 점진적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가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그리고 이제 남한의 팩트체크를 해보면요. 남한 쪽에는 어떤 팩트체크가 되어 있냐를 할 수 있냐. 사실만 얘기해보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 최소 2차례 북한과 접촉하였다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북한과 접촉했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북한과 접촉했다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 2차례 이상의 북한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접촉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걸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그다음 회담 이전에 접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접촉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하였다는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 다음에 회담 이후에 또 접촉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국의 답변,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는데 그것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북한에 통보하였다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이 접촉 사실을 공개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현재 북한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 발표만 남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공은 넘어갔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것이 팩트 체크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죠. 북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에 근간해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아까는 불만이었고요. 지금은 요구사항.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대전제를 한번 판단해 보죠.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대강 선대선 원칙.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해제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은 어떠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마라. 전개하지 마라. 그거죠. 적대 정책 철회. 강대강 선대선. 미국이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올 거고 미국이 연하게 나오면 나도 연하게 나올 거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뭐 이런 자세예요. 그리고 경제 제재는 불합리하다. 해제해달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요구사항 중 미국의 요구사항이 그렇고 대남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입니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원론적인 것부터 정리하고 대화하자. 변죽만 울리지 말고. 더 이상 양보는 없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입니다. 대남한 요 상황이. 그 변죽만 울리지 말고 원론적인 것부터 정리하자는 게 어떤 얘기냐면 자주적으로 하자. 사대주의를 버리고 먹힌 거로 그런 거 하지 말고 미국과 외세 배격하고 보안법 정리하자 해라. 전자권 회수해라. 뭐 이런 얘기로 저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주제가 원론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행동 대 행동. 남한이 어떻게 하면 나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요구사항이 남한이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의 자세는 어떠냐면 문정권의 자세는 우선 첫째, 남한과 현재 기준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로 남한과 미국의 자세가 일치한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겠다. 실현 가능한 것부터. 그래서 이제 대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진행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산가족 화상상봉, 금강산 개별 여행 허가, 보건협력, 비료 지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자세는 일단 시작은 해봐야 작은 것부터라도 그렇고 또 남한의 고민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남한에서 현재 대선 스케줄이 이제 9월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남한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면 북한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면 경제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 이게 원론적인 자세예요. 미국의 현재.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그러니까 팩트 체크한 부분, 그리고 북한의 요구, 기본적인 요구사항, 미국과 남한에 대한, 그리고 남한의 현재의 자세, 미국의 현재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북한이 남한과 또는 미국과 대화에 응하게 될까라는 것이 이제 현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본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것이죠. 팩트 체크부터 해서. 근데 과거의 북한의 정책과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북한은. 그래서 저는 응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미 면에서 볼 때는. 현재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대한 거는 적대 정책 철회나 경제 제재 해제 이런 부분에선 내놓은 게 없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자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미국과도 대화하지 않는 나라가 남한과 대화를 할까요? 예전에 우리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하노이 회담 때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두 번 속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로 볼 때 영향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원칙이고 포용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해서 북한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좀 더 버틸 수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 버틸 수 있다면 응하지 않을 거예요. 버틸 수 없다면 응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남한은 북한에서 보기에도 남한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남한 입장에서. 그래서 북한의 고민이 매우 깊을 것 같습니다. 응할지 말지. 여하튼 8월 한미연합훈련이나 또는 8.15 이전에는 대화에 응할지 말지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어느 쪽일까, 응할까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원칙을 보면 응하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을 보면 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답을 못 찾았고요. 못 찾는 게 당연합니다. 제 능력에. 여하간 현재가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나무꾸리의 물꼬를 틀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8월 이후에는 남한의 정치적 상황 여건상 또는 시대적 흐름상 어렵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기에는. 라고 북한에게 당국에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 정도의 대화로 말씀으로 오늘 남북 합의서와 신뢰와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대체적인 이해를 하는 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님 나와주세요. 네, 김병건 강사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박진희 자문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첫 질문자 박진희 자문위원님께 전영민 위원님이 특별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선물 오늘 사진 보여주세요. 많이 하시네요. 지금 혹시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드니에 있는 선배님이 북한을 2018년도 한 8월 달인가요? 그때 아마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데 쓰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조금 항상 이제 왜 여기 보면은 조가 이제 조선을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항상 이렇게 있고 뭐 한국이 한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제 만든 거라서 이제 앞에 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북한 우표를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깝지만은 그래도 드리는 거는 아깝진 않습니다. 네. 여튼 이거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배운 싱가포르 선언에서 회담에서 나왔던 팜플렛인가요? 아, 이거 우표입니다. 우표. 네, 우표. 네. 그러면 네. 저희 질문자 박진희 자문위원님 혹시 연결 가능하실까요? 연결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할 기회도 안녕하세요.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영민 위원님 감사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오늘 나온 다중 얘기들이 이제 남북 합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북미 합의도 진행돼야 되고 이제 합의를 이행해야 되는 시기 이외에는 매우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까지도 이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이제 좀 경제적인 측면만 보자면 개성공단이 지금 철수된 상태에서 아주 최근에 지난주인가에도 뉴스가 한번 나와서 지금 뭐 다시 개성공단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이제 그래서 남한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민간에서만 하는 게 가능한지 정말로 남북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정상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그때 철수했던 기업들이 뭐 다시 이제 어떻게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작이 되고 거기에 입주된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은 뭐 언제든지 다시 시작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그런 측면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박진희 위원님의 샤프한 질문은 늘 우리 강의의 질을 아주 고급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번, 일단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민간 개성공단에 철수했던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겠다. 북한을 방문해서 민간 기업인들을 단체가 방문해서 북한과 상담하겠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뉴스가 없더라고요. 아마 남한 정부, 우리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았겠죠. 현재 여건상.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민간이 가능하겠느냐. 뭐 당연히 이건 민간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정부 대 정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개성공단은 양국 간의 양쪽 진영 간의 문제였지만은 지금은 경제 제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인건비나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죠. 사고치고 보는 거. 뭐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건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겠다라고 발표하면 북한에서 답이 올 거거든요. 그래라 마라, 뭐 하자 말자.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사고 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북한에서 현재 개성공단은 아주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 시설물이나 또는 설비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원이 주재해서 관리하고 있고 모든 공장에 그 관리하는 주재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 인력이죠. 주재하면서 기름치고 광내고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당연히 개성 지역에 있던 그 인력이잖아요. 5만여 명. 개성의 인력은 사실상 그 개성공단 내에 전문직이 꼭 해야 될 일들보다는 일반 노동력에 준하는 일들이잖아요. 그 생산 업무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전혀 준비와 재개가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북한에서는 상당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되어 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꽤 오랜 기간이죠. 관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다만 남한 정부, 현재 정부의 가 사고를 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북한 측에서는 그 재개에 있어서 크게 반발을 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었잖아요. 우리가 금강산 개별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재개할 수 있다라고 재개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의견을 줬었죠.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불만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연과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27강에서도 첫 번째 질문자분한테는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없으면 바로 낱말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낱말 퀴즈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 용어는 원주필인데요. 이거는 한국 용어로는 뭐라고 지칭할까요? 오, 바로 맞춰주셨어요. 김병주 위원님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네, 정원순 위원님도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볼펜입니다. 네, 볼펜이죠. 원주 심이 들어있다. 볼펜 맨 앞에 원주 심이 있다. 그래서 원주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단어 보여주세요. 네, 그럼 다음 단어는 수지연필인데요. 이거는 한국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만약 글이 안 올라와서 합성수지라고 하죠. 한국에서 합성수지라는 게 있죠. 수지침 나왔습니다.
이 사실 어려운 문제 같지 않은데 쉽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합성 수지. 수지침이 약간 좀 힌트가 왠지 될 것 같기도 해요. 수지침이. 그렇죠? 가수 수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 정답이 너무 안 나와서 정답은 샤프입니다. 샤프. 바로 나왔네요. 네. 동남아 서부협의회 김승주님. 네,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네. 네, 다음 단어는 안내 수업입니다. 예, 공개 수업. OT 공개 수업. 일리 있어요. 이것도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북한에는요, 사교육이 없습니다. 공교육만 있거든요. 이게 수업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겁니다. 예. 공교육의 하나인데요. 일종인데요. 방과 후 수업은 아주 비슷합니다. 나왔습니다. 방문 수업. 예. 여기 토론 어디 오은희님, 네, 보스턴의 오은희님 방문 수업이죠. 네. 보충 수업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네요. 가정방문 교육입니다. 안내 수업이라는 것은 가정방문 교육으로 의미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과외 사교육한 게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프거나 다른 일로 결석을 하면 보충교육 수업 시간에 가정 방문을 가서 담임 교사가 가정 방문을 가서 그 학생에게 그날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강의해 준답니다. 그게 안내 수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북한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5년인데 5년간 동일한 담임 선생님이 5년 동안 담임을 맡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안내 수업이 가정방문 교육이라고 하셔서 한국의 사교육 과외 생각했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공교육의 연장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단어 보여주세요. 다음 단어는 좀 쉬워 보이는데 문화어입니다. 유행어, 표준어. 바로 맞춰주셨어요. 김병주 위원님. 표준어 정답입니다. 네, 평양 표준어입니다. 예, 우리도 한국말 표준어는 서울 보통 사람 일반 중산층 언어를 한국 표준어라고 하죠. 여기 북한에서도 평양의 중산층의 언어를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 문화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산맥도 많고 골도 깊어서 저기랍니다. 방언이 굉장히 세답니다. 많답니다. 그래서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황해도 방언이 우리가 제주도 가면 말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도 보통화 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도 만나서 함경도 사람 만나면 우리 문화어 씁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 잠시만요.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리허설 때 북한어 이렇게 사투리 몇 개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좋습니다. 넘어가시는 겁니까? 예, 다음 기회에 제가 방언을. 네, 그럼 다음 강연 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낱말 퀴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손말입니다. 이것도 좀 쉬워 보이죠? 수화. 네, 수화 정답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퀴즈 맞추시더니 선수 되셨네요. 수화
수화랑 예. 수어가 틀린 말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는 똑같은 말인가요? 수어라고도 하나요? 혹시? 순말, 그러니까 수화, 우리 그 맹인들 맹인이 아니라 뭐죠? 피 묻는 분들 네네네. 수화를 하잖아요. 한국에도. 그걸 이제 북한에서도 있는데 그걸 손말, 손으로 말을 하니까 손말이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라고 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한국의 수화하고 미국의 수화하고 일본의 수화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북한의 수화도 전혀 다르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화 번역이 되지 않을까. 미국이랑 호주랑도 틀립니다. 수화가 조금. 그것도 달라요? 네, 같은 왜냐면, 미국 스탠다드가 조금 틀립니다. 거니까. 몇몇 개는 같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스탠다드로 이제 오스랭이라고 여기에서는 따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수화가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수화랑 여기 있는 수화랑 틀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회자님이 수화 한번 해보시죠. 뭐 한국 수화, 북한 수화 이렇게. 제가 리허설 때 사랑해요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랑해요는 북한 수화로가 뭔지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저희 리허설 때 봤던 그 감사해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화로 감사해요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김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 그렇습니다. 수화는 찾기 어렵겠죠. 그 수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 네, 보여주세요. 발음 잘해 주십시오. 네, 다음 단어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죄기밥입니다. 죄기밥. 꿀밤. 밥? 네, 밥은 밥이에요. 제사밥. 제사밥. 죄기밥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오, 나왔습니다. 주먹밥 맞았습니다. 임준태 위원님 정답입니다. 아니 정원선 상임위원님 이상하시네. 뭐 아까는 제사밥이라고 얘기하시더니 빠른 질문으로. 하여튼 이 제기밥이 주먹밥이에요. 우리도 저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는 그 죄기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기떡이 모양은 비슷합니다. 작지만 북한의 주먹밥은 속에 반찬을 넣어서 만두처럼 밥 안에 반찬을 넣어서 손에 놓고 먹는 둥글넓적한 주먹밥입니다. 크고요. 한 끼 분량 하나로 먹는 죄기밥이라고 한답니다. 네,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 네. 네, 다음 단어는 제비국입니다. 제비국.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러세요? 수제비. 바로 나왔어요. 네. 살짝 나오니까 부족합니다, 답변. 수제비 국 뭐 인정해야죠, 이 정도는. 네, 수제비국이었습니다. 1% 부족한 답변. 칼국수, 수제비국이 맞고요. 칼국수는 아닙니다. 이거 칼국수로 쓰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찾으신 분들인데요. 우리 통일부 자료에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부 자료가 그러니까 조선어말 사전 만들고 있는 통일부 자료 중에 60%가 틀리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칼국수는 칼국수라고 한답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수제비국을 제비국이라고 한답니다. 또는 뚜덕국, 뚜덕뚜덕, 뚜덕국 또는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고요. 이 제비국과 칼국수는 전혀 다른. 우리 수제비 다르잖아요. 손으로 뚝뚝 뛰는 거. 그걸 제비국이라고 한답니다.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단어는 하늘소 발통입니다.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힌트. 선생님 힌트 좀 주세요. 하늘소라는 것은 당나귀를 뜻합니다. 발통이라는 것은 발굽을 뜻합니다. 힌트를 달라니까요. 힌트 들어 더 모르게 주시면 어떡해요. 당나귀 발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뜻은. 당나귀 발굽이 어떨까요? 힌트를 주시라니까요. 제가 뭐 마지막 문제는 뭐 좀 하나는 어려운 걸 내야 된다 그러는 이상한 곤조가 있어가지고요. 곤조가 좋은 말인가요? 자고는 이상한 그 제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오! 답 나왔습니다. 고집불통. 네, 고집불통. 어스탄에서 맞추셨습니다. 예. 당나귀 발굽은요. 당나귀가 한번 발굽을 탁 제껴가지고 딱 쓰면요. 절대로 못 들어간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의미합니다. 센 사람, 고집불통, 고집이 센 사람. 네, 감사합니다. 낱말 퀴즈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건 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카메라를 켜지고 스크린을 바라봐 주세요. 얼굴이 잘 나오게 각도를 맞춰주시고 26강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저 26을 손가락으로 표현 못하니까 이번 포즈는 V로 하겠습니다. V. 제가 찍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제26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1년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제27강 안내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일요일 오후 8시 같은 시간 베이징 협의회 지식탐험꾼 김병건 강사님을 모시고 북한 태권도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27강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김병주 위원. 예, 김병주 위원님이신데 아까 애기랑 같이 있었는데 긴장하셔가지고. 네. 아마 애기 때문에 잠깐 카메라 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온라인 공간을 통해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7강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세요. 네, 저희 사랑방으로 넘어가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라이브랑 녹화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또 우리